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의무주의 윤리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주의 윤리설은 쉽게 말해서 칸트주의가 되겠습니다. 칸트주의 윤리설.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공리주의 윤리설이 곧 벤담 윤리설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리주의를 벤담이 만들었듯이 한 명이서 만든 거죠. 의무주의 역시 칸트가 혼자서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과장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의무주의 윤리설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윤리설, 모든 철학 사상이 한 사람의 이제 머리에서 다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철학사를 살펴보면 괜찮은 철학 사상은 한 사람이 완성을 하죠. 상당히 독창적인 데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도 벤담 한 사람의 머리에서 짠 하고 나온 그런 특성이 있어요. 칸트주의도 의무주의도 칸트 한 사람의 머리에서 짠 하고 나온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주의 윤리설 하면 칸트 윤리학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의무주의 윤리설은 공리주의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을 이제 설명하는 많은 철학책들이 있습니다. 주로 칸트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참 읽어보면 학문적 정확성을 위해서 이제 설명과 문장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지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이런 이제 실패를 좀 극복하고 쉽게 대신에 뭐가 나오죠? 정확하지 않게 부정확성이 있겠습니다. 부정확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다시 시청을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보다 칸트적인 용어와 이제 학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을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무주의 윤리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공리주의와 먼저 비교를 하는 것이 좀 쉽겠습니다. 이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제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설은 이것을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고 내지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고도 해요. 결과론적. 이것이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면 이 도착점은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겠죠. 과정.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설은 이 행위를 목적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걸 왜 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행위니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것도 괜찮아. 이게 목적론적 내지는 결과론적 윤리설의 사고방식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목적론적 윤리설, 결과론적 윤리설이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걸어갔니? 걷는 행위가 있으면 그렇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아.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고 괜찮잖아? 이 결과를 따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걷는 거 그래 잘했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철학책을 보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는 이게 부정적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누구나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의무주의 윤리설은 행위를 목적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지 나쁜지를 행위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목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얼핏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렵다. 어떻게 행위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수 있을까? 금방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주의 윤리학도 좀 어려워요. 칸트주의 윤리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그럼직한, 괜찮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리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까지 이해가 안 되면, 즉 의무주의 내지는 칸트 윤리학을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 이런 고개 끄덕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외운 거예요. 그거는 철학 공부를 할 때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한 대목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지에서 목적에 도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죠. 의무주의 윤리설 내지는 모든 윤리설이 하나의 이론인데, 이 이론의 성과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 기준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요거는 하나 많아요. 이걸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려고 한 걸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의 의무주의 이론을 이해를 할 때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행위 자체의 속성만을 들여다보고 쭉 생각을 해서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도출해냈느냐, 요걸 보시면, 잘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군, 대단하다, 이런 감탄까지 가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칸트의 이제 출발점은 다시 이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인데 칸트의 의지는 선의지에서 출발해요. 선의지. 이 선의지란 건 뭐냐 하면 선한 의지죠. 여기에서 선한 의지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요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당히 좀 난해했었습니다. 어떻게 난해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선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괜찮을까? 윤리설은 착한 의지를 가지고 있든 나쁜 의지를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의지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지가 없는 너는 빼도 빠져도 돼, 이런 식의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요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칸트 윤리학을 잘 이해해보면, 잘 이해한다는 것은 여기서 칸트 윤리학을 좀 호의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적인 이해를 좀 확장을 해서 안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비판적으로까지 나가보는 것이죠. 일단은 호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의지가 왜 나오느냐? 선의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윤리설을 따질 때는 이미 모든 논의에 앞서서 이미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라고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 출발합니다. 이 질문이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의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라는 것을 물을 때 왜 묻죠? 올바른 걸 해보려고 묻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미 선의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의지가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물으면, 그런 생각이 이미 출발점에 있으면 윤리학 자체가 출발을 못하죠. 네, 그러면 어떤 윤리학적인 이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윤리학의 질문이 있으면 이미 선의지가 있어요. 선의지가 있고, 자, 선의지가 있으면 이 선의지에서 행위의 준칙이 나옵니다. 이 행위의 준칙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언명법이에요. 칸트의 정언명법이 이게 답입니다. 답. 이 답은 뭐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칸트 윤리학의 핵심은 이 선의지에서 어떻게 이 답 정언명령이 나오느냐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겠어요. 이 연결고리가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 근데 이 논리적인 것인데 어떤 논리냐 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논리입니다. 수학적 논리. 수학적 논리는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이란 뭐냐면 말을 그대로 써놓고 보면 그 말 안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A면 A다. 그리고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 동어 반복이에요. 그 말 안에 그냥 답이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이. 자, 이런 것이 칸트 철학에서는 순수 이성에 해당되고요. 이렇지 않은 논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실천 이성에 해당됩니다. 실천 이성. 그래서 칸트 윤리학이 쓰여 있는 책 이름이 뭐냐면 실천 이성 비판이죠. 실천 이성 비판. 자, 이 실천 이성이 사용하는 논리는 뭐냐면 수행적 모순입니다. 수행적 모순. 수행적 모순이란 게 뭐냐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어볼게요. 어떤 교실에 있는데 교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이 교실 안에서는 누구도 한국말을 써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여기에 모순이 발생하죠.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 누구도 한국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그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한국말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행적 모순이에요. 수행,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바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실천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규칙입니다. 규칙. 이 수행적 모순이 무엇을 의미하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스스로 못하도록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행위는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행위는 바보 같은 행위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수행적 모순을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선의지가 할 수 있는 노력, 딱 그게 뭐냐면 정언명법이에요. 정언명법. 정언명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정언명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정언명법에 따르지 않으면은 왜 이 수행적 모순이 발생하느냐,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행적 모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위를 스스로 망치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네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제대로 해봐. 네가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든 간에 나쁜 행위든 올바른 행위든 간에 제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언명법을 따르는 것이 왜 수행적 모순을 피하는 것이 되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정언명법에 따르면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보편타당성, 이 보편타당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에 따르는 어떤 기본 의도예요. 의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 길을 건너면은 이 행위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길을 걷는 이 행위를 내가 의식적으로 행위한다면, 여기서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이런 준칙이 따라옵니다. 누구나 파란불에서는 이렇게 길을 건너도 돼. 이제 어떤 사람은 빨간불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불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되지만 나는 몰래 건널 거야. 요거는 바로 이 말에 해당되는 거. 자기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거 하면 안 되지만 나는 이거 하고 있어. 이 행위를 하고 있어.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하시면 제 설명이 어떻게 들리게 되냐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동어 반복으로 들릴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된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동어 반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 행위의 준칙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의도적인 일반성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라.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를 할 때는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누구나 해도 되는 행위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원할 때만 그걸 행위해야지 그게 옳은 것이야. 만약에 빨간불에서 길을 건넌다는 이것이 이게 하나의 준칙이죠. 보편타당하기를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서양 철학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니면 좀 삐딱한 사람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래, 모든 사람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도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를 따졌어요.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 네가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네 아이나 다른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도, 아니면 네가 운전을 할 때나 네가 걸어갈 때가 아니라 네가 다른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이거나 보편타당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 해당돼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라고 원하겠니? 그걸 원하겠니? 네 아이가 빨간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라고 네가 그거 좋은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고 권할 만한 것이니? 이런 식이죠. 그렇다라면 네가 행위해도 된다. 근데 그렇게 권할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사실 권할 수는 없죠. 억지로 뭐 진짜 마피아도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뭐 제가 직접 마피아를 만나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마피아도 지는 사람을 죽이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지혜는 그런 일을 하면서 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우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요. 자기 아이는 기족적으로 커서 좀 착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의 행위는 보편타당하기를,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요구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아이는 거기에서 빠지기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건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도록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를 추구하는 서양 철학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의사소통의 방식.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방식은 법을 만드는 것에도 관련이 있죠.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 놓으면 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를 해서 그대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한자 한자 그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뜻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쓰다 보면은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누구나 해도 되는 방식으로 행위해. 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해도 되는 방식으로 행위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걸러도 된다라고 생각해.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딱 하면은 여기에 써놓은 방식대로 했는데 원하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말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언명법 1식, 2식, 3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같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3식을 보시면 이건 쉬워요.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이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면 이 준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준칙이. 그럼 누구나 자기 자신이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가 되면 누구나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시범을 보이듯이 행동하라, 행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요 말이나 같은 것이죠. 자, 정언명법 2식을 보시면 당신과 타인의 인격을 항상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서도 대하라.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요거 강의를 하다 보면 요거 딱 읽고는 타인의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서 대하라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타인을, 당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항상 목적으로서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내가 공장 사장인데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잖아요. 이때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냐면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주는 것이고. 자, 이것에서 보듯이 타인을 수단으로서 대하는 것은 어떤 타인도 수단으로서 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타인을 대하지 말라. 요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수단으로서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라. 수단으로서 대하긴 하는데 수단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서도 대하라. 그래서 핵심은 수단과 목적을 같은 의미를 타인에게 부여를 해라. 물론 당신도 포함해서 요 말이죠. 요거를 일단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타인을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목적으로서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편타당성이 나오겠죠. 보편타당성. 왜냐하면 당신과 타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편타당하게 그 사람에게 나에게나 똑같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적용. 그러면은 이제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칸트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거 터득하는데 한 2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핵심은 보편타당성에 있습니다. 보편타당성. 왜 그러냐? 자, 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에 옵니다. 선의지는 뭐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따져서 난 좀 올바르게 살아볼래. 여기에서 선의지가 나오고, 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선의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선의지가 있으면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올바른 방식. 이 방식이 뭐냐 하면 명백하게도 이 방식은 규칙이죠. 규칙. 자, 이 규칙 내지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규칙이니까 나한테만 적용이 되고 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방식,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게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은 뭐냐면 규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목적으로서도 되고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이게 뭐냐면 전부 어떤 규칙이든지 규칙대로 해봐 이거죠. 어떤 규칙이든지 규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인 것처럼 행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의지에서 나오는 행위 규칙을 찾은 것이 곧 모든 규칙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언명법이죠.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 보편타당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되냐 안 되냐. 거짓말을 하면서 보편타당하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해도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행적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고 의심을 할 거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죠. 거짓말이 안 통하도록 서로 거짓말을 해.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것이 칸트의 정언명법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살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살인도 뭐 아니면 도둑질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도 된다라고 누구나 해도 돼 라고 하면 서로 훔칠 것이고 서로 훔치면 뭐냐면 훔쳤다가 뺏기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훔쳤다가 도둑맞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스스로 원한다고 하면은 도둑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죠. 역시 다시 바보 같은 짓이 되고 수행적 모순을 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행위 그것이 어떤 결과나 목적이나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들여다볼 때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죠. 이렇게 정언명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수행적 모순을 거쳐서 실천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칸트의 의무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금 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설명해도 중언 부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여러분이 칸트의 의무주의 이론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했는가를 이해하고 출발을 하시면 이런 중언 부언하는 듯한 설명이 오히려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로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의지에서 출발해서 이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행위인데 이 결과를 따지지 않고 이 행위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요것이 이제 의무주의가 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냈으면 논리적인 방식으로 어떤 행위는 옳고 어떤 행위는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으로 이론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칸트 철학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곰곰이 요까지 다 이해하고 나서 곰곰이 곱씹어 보니 참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다른 설명은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요까지 도달하시면
제가 이해한 만큼은 오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칸트 윤리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다른 이제 전문적인 철학책들을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